이제 불안의 해법의 세 번째 챕터, 세 번째 목차 정치입니다. 이 정치의 파트가 제일 길어요. 그 책에서도 본 분량 중에 가장 길고, 먼저 하나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 정치를 직업적 정치인들에 한정된 게 아니다. 이 정치의 그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를 먼저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정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들이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의 변화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획득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치의 첫 번째 챕터에 이상적인 인간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자격들, 이상적으로 어떤 인간들이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마다 각기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 사회에서 다양한 환경으로 다채로운 양상으로 지위가 획득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판단에서 봤을 때는 되게 허무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써 있는데 기원전 400년에는 그 그리스 반도 스파르타는 강인한 육체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고요. 476년부터 1096년 서유럽에서는 이제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는 성직자들, 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1096년부터 1500년 서유럽은 기사도 정신, 이 기사도 정신이 있는 사람들, 여성에게 친절한 남성들이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또 성도 있어야 돼요. 영주 같은 거죠. 그리고 1750년부터 1890년 잉글랜드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약간 신사 문화, 그리고 자본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요. 1600년부터 1960년 브라질, 아마존 북서부 쿠베오 부족이라는 곳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랑 아예 연관되지 않는 그 제규어 사냥을 잘하는, 제규어의 이빨을 많이 이렇게 획득해서 목걸이를 다는 사람들이 지위를 얻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돈 많은 사람, 대기업을 다니고 정말 대주주인 사람들을 우리가 우러러 보잖아요. 같은 맥락이었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가겠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지위를 분배하는, 지위를 이렇게 얻는 원칙이 뭘까? 그래서 네 가지의 조금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뭐 완력과 권력을 통해서 굴복시켜서 지위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보호를 얻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무역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런 존경 대상자들이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분배의 원칙 같은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신체적인 재능이던가 예술적인 그런 재능, 이런 예체능적인 부분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사고방식, 선한 사고방식, 이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위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도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완력과 권력을 통해서, 혹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혹은 이제 예체능적인 기질을 통해서, 혹은 도덕적인 이타심을 통해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높은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 그런 특징들이 바뀌고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지위,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바로 알랭 드 보통은 정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집단이 스스로 존엄을 얻고자, 존중을 얻고자 이전 체제에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과 맞서서 공동체의 명예체제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 높은 지위를 누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관념을 바꾸려고, 그 높은 지위에 대한 권리를, 그런 공동체의 관념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이게 바로 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현대의 지위에 대한 불안과 그런 정치적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서양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 서양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개념을 통해서 지위를 분배하게 되었는가? 지금 지배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 이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알다시피요, 나의 능력을 통해서 돈이나 권력과 명성을 축적한 사람들, 이런 능력주의가 지금은 현대 서양 사회, 지금 우리 동양권도 대부분 서양 중심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돈과 권력과 명성을 축적한 사람이 능력주의적으로 지위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연결돼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데, 이제 필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란 나의 능력을 통해서 돈과 명예 이런 걸 얻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집단들을, 자신의 이 집단을 밝힐 수 있는 뭔가 증명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알랭드 보통은 여기서 필수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필수품이라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제 필수 불가결한 아주 필수적인 상품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품위를 지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성도 하게 되고 공감도 하게 됩니다. 뭐 우리의 뭐 명품적인 거던가요? 아니면 사실 핸드폰도 우리한테 되게 이로운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계에 정말 필수적으로 목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요. 만약에 자동차가 있더라도 뭐 좋은 차를 타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나의 생명과 정말 연결되어서 한다기보다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건 명예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이 되었고요. 애덤 스미스 시대 이후로, 자본주의 시대 이후로 경제학자들은 궁핍한 상태를 규정하고 그것을 속상한 일로 만드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이라기보다 그 상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서 나오는 그 수치감, 그 가난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기존의 품위의 유지를 지키는 규칙,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수치심, 이것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예시로 우리가 가난과 궁핍을 느끼는 것은 정말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명예적인 필수품, 나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부하고 재산, 자본을, 그리고 반대로 가난을 개인의 도덕성의 그런 판단 기준으로 놓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논증을 하나 하자면, 돈을 버는 게 실제로 때때로 인격적인 미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하죠. 능력이 있을수록 지능도 있고 힘도 있고 선견지명도 있고 협동심도 발휘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능력적인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부자가 되는 사람이나 빈자가 되는 사람이나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딱히 범주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꼭 성공한 사람들이 꼭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과 명예가 비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삶의 결과들을 만드는 데는 우연적인 요인, 운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역할이 되게 많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합니다.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나는 우연이라는 것이 능력보다 앞서서, 한참 앞서서 행진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자신의 진짜 뼈아픈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정말 그냥 타고난 환경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선망해야 되는 것일까? 그게 정말 도덕적이고 능력적으로 선망해야 될 대상인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이성적 판단을 해보면 소득과 명예가 그리고 가치가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적으로 근대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는 이런 관념은 돈과 행복을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근대의 사회적 구조는 돈과 행복을 연결시킨대요. 이런 관념에는 세 가지의 가정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둘째, 근대 문명에서 접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직업과 이런 소비재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관계없는 막 번지르르한 전시품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행복을 되게 많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물품들이다. 뭐 자동차, 휴대폰, 뭐 세탁기, 뭐 가전제품 등등등 다양한 거죠. 자, 셋째, 쓸 수 있는 돈이 많을수록 제품과 용역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을 반박하는 게 장자크 루소, 이제 18세기 프랑스 시민혁명의 철학가인데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인상 깊었는데 근대 상업적 문명, 지금 현대적인 상업적인 문명이 우리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선망과 이유 모를 욕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제 루소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드는 게 16세기 미국의 인디언 사회에 대한 보고서들을 봤는데 이들이 물질적으로는 되게 소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보람 있는 생활을 한다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뭐 별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목격했고 똑같은 가죽 옷을 입어도 불만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삶에 그렇게 윤택한 환경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착하게 되어서 도착하고 나서 몇십 년 만에 이들의 인디언 사회에 혁명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산업의 과학기술과 사치가 맞물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디언 사회의 사람들은 그 미국 사회들 인디언 부족들은 더 이상 별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의 그 연대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고 다 같이 축제를 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고 무기, 좋은 무기, 아름다운 장신구, 뭐 주류 상품, 뭐 귀고리, 뭐 팔찌, 반지, 유리로 만든 목걸이, 뭐 거울, 구슬 이런 것들을 원해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망이 생긴 것이 우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유럽의 상인들은 인디언의 그 욕망, 이 욕망을 길러내려고 엄청나게 애썼어요. 그래서 인디언은 이것을 통해서 상업적인 그 물질적인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예시를 드는데 1739년부터 1759년 사이에 그 한 부족의 전사는 그 2,000명 정도의 전사는 원래 사슴을 어느 정도 해당 정도의 영역의 숫자만 잡았는데 125만 마리를 잡아서 유럽에다 넘겼다고 했고요. 교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부족은 1년에 12,000에서 15,000장의 가죽을 거래하기 위해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인디언이 더 행복해지진 않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인디언 역시 심리 구조가 현대사회 인간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근대 문명의 이런 장신구들을 통해서 유혹에 굴복하게 되었고 사치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상업사회던가 실용주의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인디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디언은 자발적으로 그 소박한 생활, 이 건전한 생활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잘 많이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어디서 보냐? 광고던가요? 신문 편집자, 언론사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광고를 보면은 마치 이것을 사면 안 될 것처럼 표현을 해요. 모두가 소지해야 되는 필수품처럼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광고업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사라고 당신한테 강요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욕망을 이미 촉진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물품을 그 북미인들로 이렇게 샘플을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물품을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북미인의 비율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1970년도에는 그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차, 그러니까 차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차에 대해서 1970년대에는 이것을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였는데 2000년에는 59%가 되었어요. 두 번째 텔레비전은 1970년에는 3%였는데 2000년이 되었을 때는 45%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한 대 이상의 휴대폰. 이게 1970년에는 2%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에는 78%가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 가정의 냉방장치. 1970년대에는 22%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대에는 70%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원해한 걸까? 우리가 이게 정말 필수품인가를 우린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동기를 봐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 소유하면은 지속적인 만족과 지속적인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걸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많이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획득하고 이런 정상, 이런 걸 획득하게 되면 곧 이어서 바로 불안과 욕망이 또다시 생기고 이런 만족감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랭 드 보통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같이 보인다. 이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이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A라는 차를 샀어요. 근데 이 A라는 차를 삼으로써 사지 않았을 때 보지 못했던 다양한 시선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B를 삽니다. 근데 B를 또 삼으로 인해서 A를 샀을 때는 느끼지 못했었던 감정들을 또 느끼게 돼서 C를 사게 되고 불안을 불안으로 대체하고 욕망을 욕망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알 수 없는 선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선망하느라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위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엄청나게 왜곡한 것이다. 이 자본의 축적 과정, 물질적 축적인 과정, 이것들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로 지켜 세웠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물질적인 축적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문제점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자, 마지막 정치적인 변화. 이제 사회적 관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꿀 수가 있는가라는 걸 예시를 드는데 이 사회적 위계 이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고정관념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체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되게 독특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 목소리 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진리인 것 마냥 선천적으로 이어지는 진리인 것 마냥 말하는 견해들 이것들은 사실 굉장히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고 이거는 비판해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인식이 얻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정치적 의식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패러다임, 고정관념을 만드는 자들은 대부분 특정한 자들, 이해관계자들이다.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옹호하기 위해 만든 사람들의 언어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여기서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많이 쓰죠. 이데올로기. 고정관념이에요. 이데올로기의 전술을 표현하면 중립적으로 말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어떤 편파적인 노선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감각이 없으면 그 편파성, 그 약간 되게 불공평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신문이던가 광고던가 텔레비전,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비판하게 되면 못난 사람, 되게 삐뚤어진 사람,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문제점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정신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 있었던 예의와 전통을 벗어버리고 반대 입장에 서서 완강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꼭 이래야 하는 건가?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드는 거는 서양 사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지위를 가장 성공적으로 바꾸어온 집단은 아마 여성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성 다수가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지점이에요. 예전에는 책도 빌릴 수가 없었고 도서관에 출입도 못했고 정치적 참여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가 없었던 관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현대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지금 향상되고 있는 측면이고 더 향상되어야 될 측면이 있고요. 아쉬운 점으로는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말을 아끼고 싶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요소로 가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관점에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여성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 절대 부정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위와 관련된 현대의 이상, 이런 선망, 그런 관념들, 이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고 이것들은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자신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든 관념일 경우가 많다. 그런 이데올로기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공감 갑니다. 지금의 이런 고정관념들을 통해서 다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것을 해법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지위에 관련된 뭔가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기적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모든 문제를 막고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연구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피해의식이던가 수동적인 태도던가 나의 혼란스러움, 나의 너무 일방적인 질책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해는 사회의 이상, 그 사회의 그런 고정관념들을 바꾸거나 그것과 한번 약간 맞서보는 그런 첫 번째 단계라고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 가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관점들과 이런 지금 관념들, 이데올로기가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일상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되게 많은 불안을 해소하게 되었던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목차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해법의 네 번째, 기독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그냥 종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독교, 종교에서 첫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죽음이란 게 나옵니다. 죽음. 자, 이 죽음이 우리 삶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 이런 논제를 제시해요. 그 지위에 대한 우리의 아주 무차별적인 관심이 죽음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사회생활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관심의 덧없음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위를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했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그 지위를 획득하고 싶어서 살아왔는데 이거를 죽을 때쯤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관계를 통해서 그때 죽을 때쯤에 또 깨닫는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실 나의 조건 때문에 사랑을 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 격분한다고 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들의 유혹에 휘둘렸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유혹을 당할 만큼 내가 되게 건방지고 오만하고 허영심이 컸구나. 그때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나 진짜 잘못 살았구나.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흥미를 잃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흥미도 줄어든다. 전 이거 정말 많이 제 삶에서 공감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많은 위로를 얻는 편이거든요. 정말 그 덧없음,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나한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일까를 교정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잖아요. 이거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꽤나 길기 때문에 가끔 죽음을 잊어먹는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 근데 잘 생각해보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고요. 모두 다 이 땅에 먼지가 될 겁니다.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윤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저쪽에 다른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내 지금 정신과 육체, 지금 이 삶이라는 건 언젠간 끝나요. 근데 마치 끝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 아까 말했던 이데올로기 때문이에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잊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은 아주 익숙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항상 누군가는 죽고 있고 우리도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악용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잘 이용하면 용기를 얻고 사회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들에 벗어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타인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열등감이던가 질투던가 이런 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시샘 같은 것들도 헛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지위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또 해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역사적으로 뭐 내가 왕 중에 왕인이라 뭐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엄청난 금은보화를 갖고 있는 뭐 집안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 다 봐도 지금 다 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죽음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 용어로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요. 죽음이던가 우주, 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의 성공에 대한 이 불안감, 성공에 대한 욕심은 되게 하찮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 나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평온함을 얻게 된다고 해요. 나의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이 우주에서 봤을 때,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끄러운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고민을 하냐? 나의 옆에 있는, 나란히 서 있는 그 경쟁자라고 느껴지는 이 사회 환경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발맞추려고. 하지만 우리 다 모두 떠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기독교 종교의 두 번째 챕터에는 공동체라는 게 나오는데, 현대의 이런 세속적인 사회, 성공을 욕망하는 사회에서는 똑같은 사람처럼 살아서 그렇게 똑같이 죽는 것을 굉장히 창피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것은 절대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재앙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는 감정, 이런 것들을 얻다 보면 우리가 타인을,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것을 혐오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같은 자식의 그런 권위, 위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속적 사회, 성공의 사회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덧없다는 것도 깨닫게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귀중하다. 이런 것들을, 이런 통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에선 이제 두 도시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도시냐면 세속의 사회, 그러니까 현대의 세속적인 사회, 그리고 vs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도시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 종교의 지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두 가지의 지위를 갖는다. 하나는 세속적인 지위를 갖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얻는 지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히나 기독교에서는 이 위계의 개념을 없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위에 대한 이런 위계 개념을 없앤 게 아니고 성공과 실패를 윤리적이고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재규정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이 선과 가난이 선하고 도덕적인 것과 공존할 수 있고, 초라한 직업이 고귀하고 영혼과 공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죠. 핵심을 정리하자면 모든 종교가 그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사회의 그런 풍조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부의 욕망, 나의 오만함의 그런 태도들을 고쳐나가는 것들을 돌이켜보는 건 종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왜냐? 이 거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죽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서 바라보는 욕망들이 얼마나 덧없는가, 이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챕터, 해법의 네 번째 챕터, 기독교, 즉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해법의 방법, 다섯 번째 챕터 보헤미아 가보겠습니다. 19세기 초 서구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새로운 집단들이 많이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집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집시라는 것은 뭐 예술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헤미안, 그 이후의 보헤미안의 뜻은 그 부르주아, 그러니까 즉 부자, 그 지금으로 따지면 자본주의자들, 그 부르주아가 갖고 있는 그런 필수적인 명예 요소, 부르주아의 필수 조건들,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보헤미안은 개인의 용어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를 보헤미아라고 합니다. 보헤미아. 그러니까 즉 보헤미아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보헤미아는 굉장히 광범위한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사회 계급이던가 연령이던가 직업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어디에서나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었고, 그들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부르주아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대부분 싫어했고요. 그리고 모든 그들의 무절제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니체, 재즈, 남자와 여자, 고개사, 지중해, 뭐 자신에게 불멸의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뭐 등등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꼭 옳진 않지만 이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헤미아와 부르주아들의 궁극적으로 의견의 대립이 생긴, 그러니까 가치의 대립이 생기는 거는 누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의 대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의 핵심 중에는 세속적인 성취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회에서 얻는 자본의 성공의 가치와 감수성, 예술의 감수성에 대한 평가가 같이 그러니까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부르주아, 즉 자본주의가들은 상업적인 성공과 공적인 평판, 이것들에 대해서 기초로 하여 지위를 얻는 반면에 보헤미아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세상을 얼마나 예민하게 볼 수 있는가, 내가 예술을 어떻게 관람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헌신할 수 있는가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헤미안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굶을 각오로 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르주아가 깔아놓은 판에 저항하려고 빈곤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류 문화, 부르주아던가 현대사회의 주류 문화와 갈등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보헤미안으로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까운 환경과 우리의 사교, 우리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이런 같은 색채와 같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가가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보헤미안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는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헤미안들은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규정을 하려고 했어요. 현대사회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리석고 실패했다라는 편견에 내가 유혹되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적인 자본주의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실패를 볼 것을 거절하고 다른 관점에서 예술가던가 그런 정치가를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헤미아들은 개인의 우월성에 대한 강조가 점점 나타났고, 더불어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가치를 띄우는 것을 더 이렇게 선망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회적인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감정들이 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비판하게 되었고요. 그런 지위들을 덧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르주아들은 이런 충격에 어느 순간 무뎌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헤미아들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뭐든지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극단적인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건 약간 극좌로 간 거죠. 극진보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헤미안들이 자신의 그런 예술적, 영적인 관심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아예 등한시했습니다.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에 무시를 하면서 그런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쫓다 보면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해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자신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를 깨닫게 되자 자기들도 그렇게 비판했었던 사람들과 같아지게 됐다. 부르주아 시스템을 욕했었던 입장과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지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1844년에 어떤 보헤미아 집단이 되게 유토피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화가 집단이었는데 공동체 농장을 만들자라고 해요. 여기서는 돈이나 일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시간을 다 시, 그림, 자연, 낭만적 사랑에 쏟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영적인 삶을 바라는 것 같이 보였지만 늘 마지막에는 돈을 좀만 더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몰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헤미아가 극단적인 그룹으로 지나쳤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가치를 무시하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표현해요. 이 부르주아에 대한 많은 비판들을 보헤미아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의 삶의 현대적인 사회의 삶의 방식 말고 다른 삶의 그런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헤미아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아의 영향력이 지금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제는 법률가던가 기업가, 과학자 이런 직업들만 선망받는 게 아니고 시인이던가 여행가, 그리고 에세이스트, 그러니까 에세이 작가 등등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하거나 거기서 많은 고난을 겪고도 나름대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챕터였던 보헤미아, 이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이 지위에 대한 불안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위를 다양한 곳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좀 꽤나 긴 시간이지만 저희가 지금 벌써 철학이던가 예술이던가 정치, 그리고 기독교 종교, 그리고 보헤미아 등등으로 단순히 그냥 부를 획득하는 것만이 불안을 해결하고 지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다른 여러 트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이게 알랭 드 보통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술을 뺀 것 같네요.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아무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위의 불안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생명적인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대신 그렇게 꼭 그 가치만, 이 성공의 지금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가치만이 옳은 게 아니고 다른 가치로 내가 의미부여를 해서 행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덕분에, 이러한 관점들 덕분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 이상의 길,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알랭 드 보통 불안의 이 대장정이 마감이 됩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원인과,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지위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오늘은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복잡하다라는 것은 사실 단순함과 단순함의 무수히 많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현상들을 우리가 풀기 힘든 거는 사실 처음부터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것들이 오목조목 모여서 복잡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된 벌써 그 결합체를 보기보다 단순했을 때의 그 과정들을 쪼개서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실제적인 경험을 빗대어서 표현해 보자면 저는 제 진짜 삶의 공부를 해보고 뭐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삶이 제공해주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핸들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점점 삶의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게 사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저의 그 핸들, 이 운전권, 이런 제 역할, 저의 더 많은 그런 역할이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말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랭 드 보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불안하시다면 이것은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A는 B다, 뭐 B는 C로 해결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을 겪고 있는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배움, 그러한 삶의 엄청난 변화를 느꼈었던 첫 번째 책이 바로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었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철학 전공자도 아닙니다만 이것을 이 알랭 드 보통 불안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우리가 좀 어렵다고 자칭하는 책들도 이때부터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동서양 철학, 뭐 노자던가 노너던가 뭐 서양 철학 같은 거요. 다양한 뭐 칸트니 소크라테스 등등등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걸 왜 배우게 되었을까? 똑같습니다. 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기에 불안의 요소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저는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메시지와 알랭 드 보통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나름의 위로와 나름의 해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길 바라보겠고 그리고 더 나은 하루가 쌓여서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때는 다른 책을 주제로, 다른 이야기를 주제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더 나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